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집에 들어와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제 몸 상태를 묻는다는 일이 쉽게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참 밝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경계하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머니 밤새 잘 주무셨어요? 그냥 뭐 자다 깨다 했지. 아이고 그러셨어요? 오늘은 따뜻한 국 드시면 속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그릇들을 정리하고 냉장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하고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여 드릴게요. 미역국이요? 괜히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따뜻한 걸 드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혼자 산 지 오래되다 보니 누군가가 제 끼니를 걱정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게는 진수성찬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 먹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밥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따뜻해도 마음까지 데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냄새가 좋네. 제가 간을 좀 싱겁게 했어요. 어머니 혈압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썼어요? 그럼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네. 다행이다. 입맛 없으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좋네.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제가 계속 같이 먹어드릴게요.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어쩌면 늙어서 받는 외로움도 이렇게 조금씩 덜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있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작은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물을 잘 안 마신다는 것도 기억했고, 오른쪽 무릎이 더 아프다는 것도 기억했고,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신분증을 자주 잊는다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네. 이 약은 식후에 꼭 드셔야 해요. 내가 자꾸 까먹어서 큰일이야. 괜찮아요. 제가 챙겨드리면 되죠. 그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음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오늘 병원 가셔야죠. 아휴, 병원 가는 것도 귀찮다. 그래도 가셔야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너도 힘들 텐데. 힘들긴요. 어머니 혼자 가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주 듣지 못하던 말을 요양보호사에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 추워요. 겉옷 입으셔야 해요. 괜찮아. 잠깐 나가는 건데. 안 돼요. 감기 걸리시면 오래 가요. 처음에는 그런 잔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잔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덜 쓸쓸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보다 더 나를 챙겨주는 것 같다. 에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딸도 바쁘고 아들도 바쁘고 다들 자기 살기 바쁘잖아. 자식분들도 어머니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걱정은 하지. 그런데 걱정이랑 곁에 있는 건 다르더라.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하루에 들어온 작은 온기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저조차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늘 같은 곳에 두었습니다. 거실 서랍 오른쪽 두 번째 칸. 통장 위에는 작은 손수건을 덮어두고 그 옆에는 도장집을 놓아두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정리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돈 문제만큼은 흐트러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놔뒀나. 통장이 아주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을 오래 다뤄온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둔 모양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부엌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통장이 조금씩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수건이 살짝 밀려 있었고 어느 날은 도장집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기억력을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헷갈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통장 주변만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무슨 걱정 있으세요? 걱정은 무슨. 늙으면 다 그렇지. 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가 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먼저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평생 관리한 건데. 혹시 비밀번호 같은 건 어디 적어두시지 않죠? 그런 걸 왜 물어? 아니요, 요즘 위험한 일이 많아서요. 무슨 일?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어르신들 통장 많이 노린대요.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당하신대요. 내가 그렇게 어리숙해 보여.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마운 걱정처럼 들리기도 했고 이상한 탐색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의 행동을 조금씩 더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실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찍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찍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휴대폰 카메라를 켠 모습이었습니다. 뭐 찍어요? 제 목소리에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요? 창문이 예뻐서요. 창문이요? 저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창문이었습니다. 오래된 커튼이 걸려 있고 바깥에는 맞은편 아파트 벽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 창문이 그렇게 예뻐요? 내 햇빛이 좋아서요. 그래요? 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요. 그 사람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도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도 이미 누군가 제 마음을 뒤져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괜히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누웠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모습, 깜짝 놀라던 표정, 창문이 예뻐서 찍었다던 말.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괜한 의심일 수 있다고. 나이가 들면 사람을 더 의심하게 된다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놀랐을까? 왜 하필 통장이 있는 서랍 근처였을까? 왜 자꾸 통장 관리를 묻는 걸까?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대로인데도 이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마음속에서만 의심을 키우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아니라면 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편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했습니다. 나 오늘 마트 좀 다녀올게. 갑자기요? 제가 다녀올까요? 아니야. 바람도 좀 쐴 겸 내가 다녀올게.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거운 건 사지 마시고요. 응. 금방 올게. 저는 일부러 가방을 들고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척하다가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층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 집 문 앞에 서는데도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어야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청소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이 제 통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남편이 남기고 간 돈, 제가 아껴 쓰며 남긴 돈, 혹시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내려놔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려놓으라고요. 저는 다가가 통장을 뺏어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 남의 통장을 보고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잠깐만. 설명은 무슨 설명이요? 지금 내 통장을 사진 찍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돈 빼가려던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빼갔다고 했어요? 왜 먼저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에 그 사람은 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돈 빼가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봤어요? 왜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던 시간, 병원에 같이 갔던 시간, 제 약을 챙겨주던 손길까지 전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마저 한순간에 의심으로 바뀌는 것. 저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 내가 우리 가족보다 더 고맙다고까지 했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통장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둑도 들키면 운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신고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이것만 들어주세요. 뭘 더 들어요? 따님이 부탁하셨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나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은 울면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님이 어머니 통장 좀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이 왜요? 며칠 전에 어머니께 이상한 전화가 왔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냥 끊었다고 하셨지만 따님은 계속 걱정하셨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머니, 지난주에 은행이라고 전화 왔다고 하셨잖아요. 통장 비밀번호 확인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별일 아닌 듯 말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전화라서 끊었다고 했지. 따님은 그게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당신한테 내 통장을 몰래 보라고 했다고요. 몰래 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제가 방법을 잘못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휴대폰 화면을 넘겼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습니다. 수상한 로그인 시도, 본인 확인 실패, 낯선 지역에서 접속 시도.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머니 계좌에 누가 접속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따님이 더 걱정하셨어요.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죠.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겁먹으실까봐.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했다는 말과 몰래 봤다는 행동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놓치고 있던 위험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너 이 사람한테 내 통장 보라고 했니? 엄마, 무슨 일이야? 묻는 말에 대답해. 내가 부탁했어? 엄마, 내가 통장 사진 찍으라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문자 온 거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하긴 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가 또 괜찮다고만 할까봐 그랬어. 지난번에도 은행 전화 왔다고 하면서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 내 통장이야. 내 돈이고 내 생활이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엄마, 요즘 진짜 위험해. 엄마 혼자 계시잖아. 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딸도 딸 나름대로 겁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왜 나를 지켜준다면서 나를 빼놓고 결정했을까? 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통장을 남이 확인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엄마가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엄마, 그런 뜻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어도 그렇게 느껴졌어.
미안해. 그 짧은 미안하다는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딸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손으로 덮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잘못했어요. 네, 알아요. 아무리 걱정돼도 내 허락 없이 통장을 보면 안 돼요. 맞아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 삶의 결정권까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딸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몰래 하지 말라고. 네, 어머니. 그리고 통장 사진은 지워요. 지금 내 앞에서. 네, 바로 지울게요.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사진을 지웠습니다. 삭제함까지 비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둘 다 말이 적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는 김이 올라왔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고맙네. 오늘은 간을 더 싱겁게 했어요. 그래도 맛은 있네. 다행이에요. 저는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사람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제 밥을 차려주던 손이었습니다. 약을 챙겨주던 손이었고 병원에서 제 팔을 잡아주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고마움과 경계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믿는 것과 내 것을 지키는 것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통장 문제는 내가 직접 할게요. 네, 어머니. 대신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같이 확인해줘요. 내 앞에서. 그렇게 할게요. 꼭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제야 우리는 조금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전보다 더 분명한 관계가 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통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냥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작은 봉투에 통장과 도장을 따로 넣고 서랍에는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은행 앱 알림 설정하는 것도 도와드릴까요? 응. 그런데 내가 보는 앞에서 해줘요. 네, 당연하죠. 비밀번호는 내가 직접 누를게요. 그럼요. 저는 보지 않을게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지킨다는 감각,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감각, 그것을 다시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를 걱정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가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결정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묻지 않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늙었다고 해서 자존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늙었다고 해서 내 삶을 남에게 맡기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라고 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허락 없이 내 삶을 결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장이 잠긴 서랍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믿되 확인하고, 고맙되 선을 지키고, 도움을 받되 내 삶의 주인은 끝까지 나여야 한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